안녕하세요. 예, 오늘 강의의 주제는 고양이입니다. 뜬금없이 고양이냐고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오늘 아침 길을 걷다가 길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어요. 뭐라고 말을 붙이더라고요. 참 수다쟁이 고양이였는데 이 고양이 말과 제 말이 서로 통하는 것 같았어요.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는데, 이 동물들이 실제로 인간과 교감을 하는구나. 그것은 이제 어떤 스킨십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어떤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이 말이 통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들이 우리의 말을 이해하거나 내가 고양이의 말을 이해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주고받는 말들이 있었고 그 말들은 뭐 그렇게 뭐 의미 있는 것들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고양이는 흔한 동물이죠. 뭐 개만큼 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뭐 애완동물,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반려동물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고양이가 개만큼 많이 집안에서 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양이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정리한 글이 있어서 이 글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양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 동물들이 있고 이 동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상징화되어 있고 기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동양이나 서양 가리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혹은 종교관 이런 것들에 파급되어서 이 동물들이 하나의 어떤 행운 혹은 악운 뭐 여러 가지 어떤 선과 악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우리의 관념적 개념에 상징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동물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이제 자축인묘하면서 나가는 우리 12지신의 모습이겠죠. 12개 동물들을 이 하나의 우리가 이제 그 연령을 따지거나 혹은 이 간지를 따지거나 할 때 사용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고양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섭섭한 고양이로서 보면 좀 섭섭할 텐데요. 이 고양이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특이한 어, 그 반려동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가축을 삼았던, 그러니까 인간과 가까이 두고자 했던 여러 동물들이 있지요. 뭐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뭐 개, 닭,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반려동물까지는 아니지만 인간과 가까운 동물 중에는 쥐도 있죠. 뭐 이런 동물들이 실제로 희비지신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고양이만은 유일하게 제외되었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애완동물 혹은 그 반려동물로 삼는 고양이는 어, 어떨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귀엽죠. 귀엽고 어떻게 보면은 그 예상치 못한 행동이나 어떤 짓으로서 인간한테 사랑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한때 고양이는 상당히 무섭고 좀 요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공포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이제 고양이였고요. 뭐 소설도 그렇고 뭐 괴기 소설이라든지 뭐 스릴러라든지 이런 쪽에서 등장하는 동물도 역시 고양이가 많았었고요. 또 과거에는 이 고양이가 이승이나 혹은 저승이나 혹은 이제 이 귀신을 볼 수 있는 또 존재로서 뭐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은 고대 이집트였던 것 같아요. 그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굉장히 고귀한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했대요. 이제 그것은 뭐냐 하면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지으니까 눈이 곡물 같은 거, 식물 같은 걸 보관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서 그것들을 이제 갉아먹죠. 그렇다면 이제 인간한테 쥐는 이제 해악을 끼치는 동물이었고 이 쥐를 잡아주는 고양이는 그만큼 인간한테 유익한 동물로서 인식이 되었고 또 한 가지 이제 고양이의 눈이라든지 행동에서 나타나는 묘한 그러니까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묘한 행동들에 의해서 고양이가 마치 저승세계를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저승과 이승을 이어주는 그런 어떤 신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이집트는 고양이를
이렇게 신으로 섬겼고 고양이 모습을 한 신상도 있습니다. 이 신상이 이제 바스테트라고 하는 신인데 그러니까 고양이 신을 또 따로 모시기도 했지요. 이제 좀 과학적으로 살펴보면 고양이는 고양이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웃기죠. 이 고양이가 대표적인 고양이과 동물들의 대표 주제였던 거죠. 이 고양이과에 속한 동물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세요. 호랑이, 사자, 표범, 퓨마, 치타, 기타 등등 이 비슷한 종류들이 모두 고양이과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고양이는 매우 작아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위협적인 존재가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 옆에 있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근데 이제 자신의 세계로 본다면 이 고양이가 고양이의 시선으로 고양이를 중심적으로 세계를 본다면 고양이는 상당히 그 세계에서는 포식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고양이과 짐승들은 상당히 객과하고는 달리 상당히 어떤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존감이 강한 동물로 우리들한테 인식이 돼서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개를 키우면 애완동물, 그러니까 개들은 주인을 키우는 사람을 이제 주인으로 인식을 하지만 고양이는 자신한테 밥을 주는 일종의 종쯤 된다고 인식을 하죠.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개는 사람을 보고 인간의 신이다, 나한테 밥을 주니 이렇게 생각한다지만 고양이는 내가 신인가 보다, 인간이 나한테 밥을 주니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집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고양이를 대접하고 모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겠고요. 또 고양이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집고양이로 살아가는 그 순간, 혹은 뭐 태어나자마자 뭐 집고양이일 수도 있겠지만 이때 이제 고양이는 인간을 간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이 나의 집사로서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집사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고양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길고양이고 하나는 집고양이입니다. 두 종류 다 성격은 비슷하지만 하나는 인간을 집사로 삼은 고양이고 하나는 그거 필요 없이 스스로의 삶을 도모하는 고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이 고양이의 특징은 뭐 이렇게 빛에 따라 변하는 그 동공의 모습도 있지만 이 고양이의 신체 구조는 모든 고양이과 동물들이 그렇듯이 굉장히 유연하고 신축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양이를 들어본 사람은 알죠. 이렇게 가슴을 잡거나 등을 잡아서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발은 여전히 땅을 딛고 있는 굉장히 모습. 고양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죠. 길게 드러나죠. 뭐 그리고 고양이는 어디든지 이렇게 박스라든지 어떤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 앉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큰 고양이들이 그 속에 굳이 몸을 구겨서 들어가서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서 고양이 액체설, 그러니까 고양이는 액체다 원래 뭐 이런 얘기도 또 하고 그렇습니다. 이 고양이는 여러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 예술과 문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도 이 고양이를 그린 그림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를 그린 그림들도 있지만 고양이도 상당히 적지 않게 이렇게 그림의 소재로 등장을 했고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양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문학 또한 고양이를 다룬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프랑스 작가 장 그레니에라는 사람이 쓴 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전적 에세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고양이가 한 마리 등장하는데 이름이 물루고 그래서 이 물루를 기억하면서 그레니에가 이 고양이의 삶과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게 되는데 뭐 이런 말도 해요. 고양이를 보면서 하는 그레니에의 말입니다. 그레니에는 짐승들의 세계는 침묵과 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짐승들이 가만히 엎드려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때 그들은 대자연과 다시 접촉하면서 자연 속에 푸근히 몸을 맡기는 보상으로 자신을 살찌우는 정기를 얻는 것이다. 그들의 휴식은 우리들의 노동만큼이나 골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가는 어느 날 무덤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고양이 한 마리를 선물 받는데, 이 고양이가 물로예요. 한쪽 눈이 먼 고양이였어요. 장애를 가진 고양이였죠. 근데 이 고양이가 이 그르니에와 같이 살면서 그의 외로움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문득문득 경이로운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것이 이제 문학적 상상력과 결부되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그르니에가 놀라워했던 것, 그리고 그르니에가 그 고양이를 통해서 발견했던 것은, 고양이의 일거수일투족은 어떤 것이나 거짓이나 과장이 없다. 그것은 고양이에게 꼭 필요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어떤 필요가 없을 경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는 꼬리를 감고 몸을 말아서 잠을 자는데, 이 동물은 정말 잠꾸러기입니다. 낮잠을 잘 잔 고양이는 밤에는 매우 활동적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고양이가 야행성 동물이다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이 일본에서도 유명한 문학자가 있죠. 그 나스메 소세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나중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이 논쟁거리를 불러온, 실제 이 사람은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고 어떻게 보면 일본 문학의 근대 문학을 열었던 위대한 인물로서 칭송이 되지만, 사실 그의 많은 문학이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문학을 갖다가 인용하거나 뺏겼다라는 어떤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소세키의 글 중에서 우리한테 잘 알려진 것이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책이에요. 그것은 이제 고양이 눈으로 본 인간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은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소세키에 등장한 고양이는 좀 자존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고양이가 모든 동물들은 자존적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집사를 삼고 집에 들어와 살아도 고양이는 인간을 주인으로 여기며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인간은 고양이의 집사일 뿐이죠. 이 자존적인 고양이의 눈이 인간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일기라도 써서 자기의 참모습을 발산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나, 우리 고양이족은 일상 자체가 거짓 없는 일기이니 귀찮은 수고를 하며 자기의 참모습을 보존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고양이에 얽힌 어떤 역사, 그러니까 고양이에 얽힌 인간사겠죠. 뭐 이런 역사들의 아마도 재미있는 책이 로버트 단턴이라는 사람이 쓴 고양이 학사라는 책일지도 모르겠어요. 뭐 6개 영역으로 되어 있고 18세기의 프랑스 문화사를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1730년 파리의 한 인쇄소의 해프닝을 소재로 이 고양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데, 어떤 그 인쇄소의 그 주인이 고양이를 매우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고양이를 사랑하는 그 인쇄소 주인이 반면에 그가 고용한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악랄한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노동 착취를 매우 심각하게 하니까 이 노동자들은 거기에 대한 반항으로서 주인의 고양이를 죽이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이 계급투쟁이나 노동쟁이의 애꿎은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건너뛰어가서 본다면 이 고양이가 인간 사회에 의해서 사랑만 받았던 것은 아니고, 때때로는 굉장히 대단한 그 학살 사건의 희생자로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대 이집트에서 신으로까지 추앙받았던 고양이였는데요. 이 기독교가 지배했던 서양 중세 시기에는 고양이는 마녀나 이 악마의 화신으로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몰살 위기, 전멸 위기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우리한테 좀 잘 알려져 있는 소설가이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지적인 역사 이야기를 풀어내주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명이라고 하는 그 소설 속에서 고양이에 대한 흑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용입니다. 기원후 391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확립한 테오도시우스 1세는 교황의 요청에 따라서
로마 시민들에게 고양이 소유 금지령을 내린다. 야행성에다 왕성하게 교미하는 고양이를 타락과 주술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고 보니 기독교 축일에는 고양이를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는데, 이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성 요한 축일에 고양이를 잡아서 마을 중앙광장에 설치된 대형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태워 죽였다. 또 하나, 1347년부터 1352년까지 이제 흑사병이 이제 유럽을 휩쓸 때였어요. 그때 이제 이 고양이를 소지를 금지를 했는데, 이 금지령은 유대인들한테는 적용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고양이를 기름으로써 이 고양이가 쥐를 잡아서 이 전염병의 확산을 어느 정도 막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이 패스트로 유럽인들은 많이 죽어나갈 때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조금 안전하게 목숨을 보존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염병을 옮긴 쥐를 잡는 이 고양이에게 그 죄를 집어씌웠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악마여서 이 신의 신이 내린 저주인 패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이 악마가 막아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유대인이 기본 고양이까지도 대표적으로 이 광신주의자들의 이 표적이 되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484년,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그 무렵이었죠. 아직 이성이 완벽하게 세상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노센시오 8세라고 하는 교황님이 고양이가 변장을 하고 지상에 내려온 악마라고 간주하고 대대적인 몰살을 칙령으로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고양이는 그 나름의 질서와 위계를 철저하게 지키는 위생관념도 뛰어난 동물이에요. 고양이는 이동성이 크지는 않지만 그 영역이 이제 확실한 영역동물이죠. 영역이 확실한 동물이고요. 간혹 집 밖에서 사납게 울부짖는 고양이들의 울음소리를 듣는다면 이것은 대개 고양이들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고양이와 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영역을 공유하기 위해서 공유하게 된다면 이제 그 고양이들은 서로 간의 위계를 정해요. 그러니까 이 위계 질서가 정해진 다음에 고양이는 나름의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 내에서 고양이가 자신들의 갈등을 정리하고 평화로운 사회구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뮤지컬한 작품도 있어요. 네, 뮤지컬 캣츠가 그렇습니다. 고양이의 위계들은 한 마리의 우두머리 수컷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물론 이제 가장 우수한 신체나 지능을 가진 고양이가 그 무리의 수장이 되고 모든 암컷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에 도전하는 다른 수컷들과 끊임없이 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또 우두머리의 운명이기도 했지요. 이 고양이는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 아동용 문학이라든지 만화 영화나 이런 데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캐릭터로 화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톰과 제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톰과 제리는 1940년대에 첫 만화 영화로 등장을 했고 2020년대까지 끊임없이 여러 제작사를 거쳐가면서 만들어지고 그 흥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톰이고요. 제리가 쥐인데요. 이 두 마리가 한 집에 동거하면서 벌이는 굉장히 슬랩스틱 형태의 이 갈등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이서 벌이는 내용은 거의 처절한 싸움인데 보기에는 굉장히 서커스를 연상시키는 기발한 묘기와 행동이 볼거리가 되고 있어요. 이 천적 관계인 고양이와 쥐를 등장시킨 것도 이제 특별하지만 여기서 인간적인 캐릭터,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모가 이 두 캐릭터에 삽입되어 있지요. 이 쥐를 잡아야 하는 업무와 본능에 충실한 톰은 좀 능청맞고 하지만 절대강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제리는 약삭빠르고 영악해요. 그래서 항상 그 드라마가 끝날 때 보면 톰이 희생자나 오히려 사냥을 당한 꼴이 됩니다. 그게 이 둘의 관계, 둘의 싸움들을 보면은 뭐 매복, 기습, 교란 등 모든 병법서에 나올 만한 기술들이 다 나오고요. 거기다가
무슨 덫을 놓고라든지 덫을 놓는다든지 뭐 유인 작전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 전략적인 것들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즐겨봤을 때 어떤 장면에 굉장히 주목을 했냐 하면 어, 톰이 너무 제리한테 당하다 보니까 이 가출을 해요, 톰이. 그러니까 제리 혼자서 남아있죠. 혼자 남은 제리는 이제 이 집안의 모든 음식은 내 거야.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존재는 없어. 그러면서 굉장히 즐거운 나날을 보낼 것 같지만 며칠 지나자마자 자신과 같이 놀아줄, 그러니까 사냥놀이로 놀아줄 톰이나 혹은 그 적대적 공생관계로서의 톰이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이 동물을 빙자해서 인간의 문명화된 모습, 인간이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어떤 갈등과 어떤 증오를 겪고 사는가를 갖다가 이 동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고양이는 제가 보기엔 매우 귀엽습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를 기르던 어떤 동물학자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나한테는 이 고양이는 매우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귀엽고 삶의 위안을 주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포악한 포식자이고 이 고양이 한 마리가 그 고양이가 사는 그 영역 내에 모든 어떤 그 개체 밑에 있는 것들을 다 모두 다 이렇게 포획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 교란, 혼란 이런 것들을 야기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기르면서도 이 고양이에 대한 생각이 좀 착잡한 모양이에요. 아무튼 고양이가 갖고 있는 이 이중적 이 존재성 그리고 고양이가 인간한테 주는 어떻게 보면 친밀성과 함께 굉장히 독단적 이기성 뭐 이런 것들이 이 동물이 갖는 특징이 아닐까 싶고요. 앞으로도 저는 고양이를 기르지는 않겠지만 길고양이에게 가끔 신호를 보낼 테고 이 고양이는 저한테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고양이에 대한 주제에 대한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